그럼 그 수술 따로, 카테터 쓰는 거 따로 보험금을 준다면 이 카테터 치료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엄청 장점인데, 그렇지 않고 카테터를 써도 그냥 수술로 인정이 되는 거도 다. 결국 보험금은 하나 나간다고. 그러면 이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에 특정 급여 치료가 있다는 게 무슨 장점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생명처럼 별도로 보험금을 주는 의미가 있지. 카테터 넣고 풍선 확장하는 거 그 몽땅 다 수술이에요. 결국 수술이라는 걸로 보험금 한 번만 나갈 거기 때문에 얘가 수가 코드 여러 개를 보장한다는 건 장점이 아니고 눈속임이죠. 마치 대단한 보장을 더해주는 것처럼. 도 비슷한 거 팔고 있는 거죠. 2대 질환 주요 치료비. 2대 질환 말이 딱 붙으면 결국 그거예요. 뇌심혈관 보장했다는 거고, 주요 치료는 아까 봤던 건 똑같은 거고, 10년 보장하고 1년에 한 번 해준다.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전 별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보사 대부분 이걸 팔고 있었죠. 작년에 메리츠만 2대 주요 치료비라고 가짜로 팔아먹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걸 팔았던 거예요. 전 오히려 그게 더 좋았다.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본 나머지 손보들은 2대 주요 치료비를 보장하는 쪽으로 간 거죠. 뇌심 질환으로. 손보도 아까 손보사들의 2대 주요 치료비 같은 걸 팔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내놨는데 독특해요. 연간 1회 한으로 10년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서, 그러니까 요양병원 보장은 안 되는 거예요. 순환계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수술을 하거나 혈전 용해 치료를 하거나 종합병원 중환자를 치료하거나 요 세 가지까지는 손보사들 버전 그대로인데 특정 급여 치료라는 걸 넣었어요. 요건 뭐냐? 하나생명에서 힌트를 얻은 거야. 카테터 수술 있죠? 그런 거거든요. 그것까지 인정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한계는 뭐냐? 하나생명과 다른 거는, 하나생명은 각각 보험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얘는 손보사들처럼 이런 모든 치료 더해서 한 번만 줘.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1월 23일부터 파는 거는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를 받은 경우 1년에 한 번 보험금을 준다는 건데, 이렇게 종류가 많지만 실제 보험금은 하나만 나가거든요. 이건 하나생명과 다른 거죠. 손보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순환계 질환 종류를 봤더니 범위가 되게 넓어요. 부정맥도 되고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 급여 치료가 그럼 뭐냐? 순환계 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특정 급여 치료 대상 수가 코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수가 코드가 있어요. 그걸 따라갑니다. 약관을 봤더니 뇌 정의적 방사선 수술 또는 부정맥의 냉각 절제술, 구체적인 행위들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수가 코드가 되게 다양한데 아주 많은 걸 보장하는 거 맞습니다. 부정맥의 고주파 치료도 아주 많은 절제술이죠. 혈관 색전술, 이것도 아주 다양한 걸 인정해요. 수가 코드 하나하나 다 인정하는 건데, 아까 참고로 하나생명이 보장하는 그 스텐트 뚫는 거는 수가 코드가 많지는 않아요. 뭐 한 10대 개 될까? 그 얘는 수십 개예요. 풍선 확장술 이런 거 다 된다고. 스텐트 넣는 것도 다 되고. 굉장히 넓은 범위로 특정 그 혈관을 수술하는 그런 것들을 보장한다. 그건 맞다. 여기까지 보면 매우 하나생명 거보다 더 좋은 조건도 있는 거죠. 보장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런데 이 조건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특정 급여 치료를 인정하는 특정 급여 치료 대상 수가 코드가 하나생명에서 말하는 혈관 수술,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건 맞는데, 특정 급여 치료 대상 수가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가 어차피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에서 하나로 인정하는 수술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카테터를 쓰는 거 다 수술이잖아요. 그럼 그 수술 따로, 카테터 쓰는 거 따로 보험금을 준다면 이 카테터 치료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엄청 장점인데, 그렇지 않고 카테터를 써도 그냥 수술로 인정이 되는 거도 다. 결국 보험금은 하나 나간다고. 그러면 이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에 특정 급여 치료가 있다는 게 무슨 장점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생명처럼 별도로 보험금을 주는 의미가 있지. 카테터 넣고 풍선 확장하는 거 그 몽땅 다 수술이에요. 결국 수술이라는 걸로 보험금 한 번만 나갈 거기 때문에 얘가 수가 코드 여러 개를 보장한다는 건 장점이 아니고 눈속임이죠. 마치 대단한 보장을 더해주는 것처럼. 업계가 점점 양아치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메리트가 없다. 그럼 얘네가 정말 소비자들이 뇌심이나 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보장을 해주는 특약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좀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그거잖아요. 비급여. 재미있는 걸 좀 확인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 더 정확한 통계 데이터, 의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데는 없죠.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별 구성비를 봤는데 암 환자와 뇌혈관 질환자와 심장질환 환자들의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가 너무 다른 거 있죠. 암 환자는 재밌는 게 주사하고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비급여 비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항암 약물 치료. 오히려 수술이 그 다음이고 방사선 치료 그 다음이에요. 9.9. 그런데 뇌혈관은 주사료가 제일 비급여 많이 나오고 치료 제로돼. 코일 색전술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제일 비급여 많이 나오는데 심장질환은 너무 뜻밖이었어요. 저도. 치료 제로대가 제일 많이 비급여가 발생합니다. 심장이나 심혈관을 치료하려면 인공 조직 같은 것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비급여가 엄청나게 많이 치료 제로대가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뭐다? 초음파 검사비예요. 심장질환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비급여가 제일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진단비 개념이 아니라 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라면 뇌혈관과 심혈관은 암하고는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 의료비 발생은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뇌심질환에 정말 필요한 보장이 뭘까? 여러 순환계를 전체를 보장하는 것도 좋은데 뇌심만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과정 중이라면 전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암 환자라면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에 대한 보장이 되게 필요할 거고 이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심혈관 질환 치료를 한다. 급성기 병원에서 바로 환자가 딱 발병했을 때 혈전용해 치료와 수술이 대부분일 것 같고 뇌혈관 질환을 치료한다. 혈전용해 치료와 수술과 재활치료죠. 뇌혈관은. 거동이 불편해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푹 맞았다는 얘기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 그게 뇌경색 뇌출혈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상황에 벌어지느냐 환자들이. 암 환자 장기 여러 군데 자르잖아요. 장애물리표상 그게 장애로 되게 많이 인정되거든요. 장기를 어디를 잘랐느냐 얼마나 잘랐느냐. 심혈관 질환도 장애가 남을 수 있죠. 인공 심박동기 넣는 순간 30% 장애 인정하니까. 뇌혈관 질환 이거는 그야말로 장애 그 자체죠. 뇌혈관 질환일수록 특히나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그때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만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65세 이상의 자라면 사고나 어떠한 질병도 상관이 없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급여 혜택을 받는 거죠.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 이런 거. 그런데 65세 미만의 자라도 노인성 질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거든요. 그 노인성 질환의 대부분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우리 세션할 때 장애와 장기요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 특히 질병의 장애. 비싸다고 설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무식한 거예요. 갖고 싶게 만들긴 해봤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갖고 싶게 만들긴 해봤냐고. 질병의 장애는 암도 보장이 되죠. 장기를 자라고 그러면. 암 환자도 질병의 장애가 필요해요. 그런데 심장질환 환자야. 심장 기능을 잃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 그 자체가 2018년 4월부터 100% 장애 인정하거든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질병의 장애 100%입니다. 그 사람. 그럼 이게 질병의 장애 특혜가 세팅하지 않았어도 남면은 가능하겠죠. 50% 이상 장애니까. 심장 기능이 이상하다. 인공심박동기를 왜 넣느냐. 박동이 불규칙하니까. 그게 부정맥이거든요. 부정맥 진단비가 없어도 부정맥 때문에 그 치료 목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집어넣으면 그 순간 30% 장애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질병의 장애 30%입니다.
게다가 뇌 쪽으로 가면 아주 화려해져요. 신경계에 장애가 남았다. 사고로 남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뇌심 보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특히 뇌혈관 질환으로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로 평가하잖아요. 약관에 장애 필표 뒤에 붙어있는 별도표입니다. 이동 동작이나 목욕이나 옷 입고 벗기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못하느냐, 이 5개 유형을 얼마나 못하느냐를 가지고 장애 프로테지를 뽑아내서 다 더해서 합산을 인정해 주거든요. 합산 장애를. 뇌혈관 때문에 질환으로 이제 신경계, 뇌혈관이나 뇌가 신경계니까 그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신경계 장애 평가해 주는데, 이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로 평가하면 지급률이 굉장히 높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치매라는 것도 신경계 장애에서 보장을 하는데, 이 치매가 CDR2부터 5까지 보장하는데요. CDR2만 돼도 40% 장애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이 치매 환자 됐다. 95%가 알츠하이머라는 병 때문이지만 약 3%는 혈관성 치매 환자입니다. 혈관성 치매가 뭐냐? 뇌출혈과 뇌경색의 후유증이에요. 뇌심을 보장한다라면 치매까지 생각이 가야 되는데, 치매에 대한 진단, CDR2, 3 진단 특약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있다면 CDR2, 3, 4, 5까지 질병후유장애 보험금을 줄 수가 있는데, 질병후유장애는 그래서 보장 영역이 많고 다양한 상황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그만큼 충분히 더 받는 겁니다. 비싼 특약이 아니라 매우 필요한 특약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싶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객에게 권할 수 있을 건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고객이 싫어할 게 뻔하니까 고객은 뭐가 얼마나 어떻게 해주는지를 모를 땐 다 비싼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 없고 그런 FP는 설계에서 빼겠죠. 질병유의장애 특약이 생각보다 보험료를 꽤 받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신경계, 뇌질환, 뇌혈관이 막혔어. 그 주변에 뇌세포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뇌출혈 터졌어. 주변에 뇌세포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하는 기능의 장애도 와요. 뇌출혈 뇌경색 환자들이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분류표에서는 실어증도 장애로 인정합니다. 그것도 60%를. 실어증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2가지 실어증이 있어요. 브로카 실어증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뭐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은 잘 이해하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해. 이상하게 말을 해. 밥 먹었어요? 나는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걸 본인이 인식해. 자꾸 말을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베르니케 실어증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 못해요. 밥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강의가 잘 되더라고, 이딴 식으로 대답하는 거야. 둘 다 실어증이거든요. 아니,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장애예요. 어떤 장애? 뇌 조직에 손상이 왔을 때 벌어지는 장애. 그 실어증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병이 뭐냐? 뇌출혈과 뇌경색이에요. 이런 설명을 하면서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가 좀 설명드렸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법 자체가 설명하고 있어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법에서 말하는 고령이 65세거든요. 65세 이상의 자는 원인이 필요 없어요. 사고, 질병 다 돼. 65세 미만의 자는 노인성 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요. 근데 그 노인성 질환에 치매도 있고 뇌혈관 질환도 있는데 실제 시행령을 보면 치매는 조금 인정되는 거고요. 대부분 뇌혈관 질환입니다. 대부분 뇌혈관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뇌와 관련된, 신경계와 관련된 질환들이 있어요. 이것도 대부분 뇌죠. 왜? 인간은 중추신경인 뇌에 문제가 왔을 때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물론 사고로 팔다리를 못 써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자가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는 거죠. 단 그것도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얼마나? 6개월 이상. 근데 뇌혈관 질환이 왔어. 그러면 아주 많이 그럴 수 있거든요. 팔다리가 멀쩡해도. 중추신경 문제니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이 된다. 누구에게? 주로 뇌혈관 질환자에게. 저는 이게 오히려 뇌심 질환에 대한 보장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65세 미만에서도 보장이 되니까.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험회사가 팔고 있는 장기요양 관련 특약들은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그러기에 가장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다. 그래서 그때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런 여러 가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나 현금급여 보장을 해주는 건데 어디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역은 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 산정 그쪽에 들어가지 않은 거지, 아예 데이터가. 한마디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좀 봤고 상태를 봤는데 어떤 팩트들을 봤죠? 그럼 뇌심 질환에 필요한 보장 설계는 어떤 걸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가입한 3천만 원 나오는 진단비는 나쁜 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치료비는 처음에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 발병했을 때 많이 들어가니까. 진단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쁘지 않다. 그래도 만약에 뇌심 보장을 하고 싶다면, 가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보장 기간이 10년이라면 뇌혈관과 심혈관으로 제한되는 것만 갖고 10년을 보장하는 건 좀 낭비인 것 같고, 특정 순환계라고 해서 보장 범위가 훨씬 넓은 다양한 혈관을 보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라면 10년 보장도 괜찮을 것 같아. 게다가 적극적인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 장애와 장기요양이라는 거죠. 장애와 장기요양. 특히 뇌혈관 쪽은. 심혈관은 오히려 수술이 잘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 비용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비급여 수술. 2대 주요 치료비 하나로 나머지 뇌혈관, 심혈관 보장을 싹 없애고 2대 주요 치료만 가입하면 된다? 전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2대 주요 치료비가 없어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설계해도 충분할 것 같다. 그럼 2대 주요 치료비는 왜 이렇게 됐느냐? 메리츠가 암 주요 치료비 잘 팔리니까 그 덕을 보려고 특정 순환계 질환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2대 주요 치료비로 팔아먹는 순간 벌어진 비극이죠. 나머지 회사들이 그걸 베껴가기 시작했으니까. 우린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암 주요 치료비는 매우 적절하고 매우 훌륭한 보장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암 환자에게, 현실적으로. 그런데 2대 주요 치료비는 뇌심 질환 환자들에게 정말 적절한 보장이냐? 동의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다양한 특약으로 뇌심 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 더 적절한 보장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다.